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2020년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회 기출이고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부분입니다. 자, 강조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요. 개별 업무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RP는 개별 업무 이런 거 싫어하고요. 통합된 시스템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통합 요거 틀렸어요. 개별 업무 아닙니다. 4번 정답. 2번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무를 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혁신 전략 기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문제죠. 네, 기업 경영의 핵심과 전면 개편, 경영성과 향상, 극단적인 전면적인 혁신. 네, 요거 리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3번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ERP는 통합 좋아합니다. 상호분리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 ERP 시스템이 갖는 특징을 기능적 특징, 기술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적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기술적 특징 같은 경우는 뭐 4세대 언어를 쓴다라는 것과 뭐 멀티티어, 뭐 환경,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기술적인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객체 지향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기능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 기술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ERP 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인사, 회계, 뭐 물류 생산 이렇게 크게 4개가 있는데 요거를 같이 묶어서 쓸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써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게 객체 지향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5번입니다. 다음 중 ERP와 기존의 정보 시스템 특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부분인데요. 자, 기존 정보 시스템은 MIS 시스템이라고 이제 ERP 이전에 약간 ERP의 그 시조격인 그런 게 MI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RP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포커싱을 맞춰 가시면, 자, 기존 정보 시스템은 수평적이기보다는 좀 수직적이었고요. 옛날 느낌. 네, ERP는 좀 수평적으로 처리를, 통합적인 개념으로 쭉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ERP가 수평적인 거, 그 기존 거는 이게 네, 수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써져 있어요. 네, 수평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다른 것들은 이제 맞는 얘기니까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6번.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자, 직무 개인 그리고 조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요. 성과와 개인적 성정의 개선을 위해 개인의 학습 활동을 통해 개인적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는 직무의 미래에 할당될 일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인적 자원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예측 이런 것 공급 예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1번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번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비용 절감입니다. 다음에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거리가 먼 것은 부분인데요. 자,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한 부분은 효율적이라는 게 노동력을 유지하고 의욕을 향상시켜주고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쪽이 효율적 이용인 거지, 인건비 절감이라는 게 효율적 이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비인간적이죠. 무조건 그런 뭐 1,000원 주고 시간당 1,000원 주고 일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효율적 이용과는 인건비 절감과는 그 조금 거리가 멀다. 아예 안 맞는 건 아니죠. 거리가 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 다음 중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 부분입니다. 자, 직무를 분석하는 것, 과업을 분석하는 이러한 부분, 그러한 걸 하는 이유가 아닌 걸 찾으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직무 분석을 통해서요, 조직 목표에 맞춘 조직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예, 내용들 맞는 얘기고, 뭐 인재 발굴 이런 거 채용 계획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업이 무엇인지, 직무가 무엇인지, 어떤 직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되면 채용 계획에도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직무 분석을 통해서 종업원들의 역량 파악도 할 수 있고 배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직원의 연공 서열에 맞는 과업의 부여와 동일한 임금의 지급은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랑은 좀 맞지 않고요. 또 직무 분석은 과업을 분석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연공 서열에 맞는 이런 연공이라는 게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 연공에 맞는 서열에 맞는 과업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9번입니다. 다음 중 직무 분석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직무 분석을 하는 구체적인 목적 부분인데, 자, 인사평가, 보상관리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은데, 종업원의 동기 유발과 고용의 정착화, 노사관계, 기초. 이게 조금 문제가 사실 다 좀 이렇게 아예 적합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짜증나고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는 부분은요, 직무 과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서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종업원의 동기 유발 쪽하고는 뭐 직무 분석을 한 과업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과업을 분석한다고 해서 종업원의 동기부여발이 갑자기 되거나 이런 쪽으로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는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좀 괜찮으십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매하잖아요. 네, 여튼 그렇고요. 3번이 일단 정답으로 제시가 된 문제였습니다. 네, 10번 다음 직무평가 요소 중에 숙련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부분인데요. 자, 직무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평가 요소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도전성, 창의성, 교육 위험도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숙련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뭐 도전, 창의, 뭐 교육이라든가 뭐 경험이라든가 몰입도 이런 것들은 숙련 요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위험도 요거는요 작업 요건에 작업 요소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숙련 요소가 요걸로 해서 좀 정리를 좀 드려보면 지금 얘기하는 숙련 요소 있고요. 숙련 요소 그리고 노력 그리고 뭐 책임 요소 같은 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작업 요소 뭐 직무 조건이라고도 조건으로라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숙련도는 이런 것들이고요. 노력 요소는 이제 정신적인 노력, 육체적 노력 이런 것들이고 책임 요소는 설비나 감독, 자재, 뭐 책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으로 11번. 자, 다음 직무 설계 방법 중에 전체적인 과업을 보다 작은 요소로 나누어 담당하여 과업을 작은 요소로 나눕니다. 숙련도 증대, 조직 능력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것. 작은 요소로 나눈다. 자, 이거는 직무를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전문화합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무 전문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직무 순환 같은 경우는 다른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순환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테이션 하는 거고, 직무 확대는 직무의 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여러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무 충실하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많이 부여시켜서 충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게 직무 충실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인력 부족일 때 해결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분인데요. 인력이 부족일 때랑 그리고 인력이 과잉일 때가 있어요. 자, 인력이 부족하면 일단 일단 뭐 임시직이든 파견근로든 아웃소싱을 통해서라도 이제 인력 부족 여부를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직무 공유제 같은 경우는요, 인력이 너무 많아서 직무를 2사람이나 3사람이서 서로 공유해서 하게끔 하는 게 직무 공유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인력 과잉일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 부족일 때 해결 방법 아닌 거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시험 내용이나 문제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검사를 한 후에 두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반으로 나눈다 라는 부분이죠. 반분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뢰성을 이제 평가 요소의 신뢰성을 이제 알고 싶은 경우에 그것을 신뢰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자, 시험제 시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본 거 똑같은 거 다시 시험 보는 거, 이게 시험제 시험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검사 재검사법도 뭐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복수형식법 같은 경우는 대체 형식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유사한 형태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두 시험을 서로 비교해서 둘 다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신뢰성 있는 평가 요소구나, 시험 요소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용들 신뢰성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13번 보기에 있는 내용은, 문제에 있는 내용은 반분법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설명하는 면접 종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의 피면접자를 상대로 합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여러 명이 와서 물어보는 거.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패널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패널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패널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면접 해주시면 되겠고요. 15번 다음 중 인사고과 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인사고과 원칙 납득할 만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고요. 평가 오류 배제의 원칙으로 해서 평가 오류가 이제 나오지 않게끔 하는 부분인데, 사람 중심주의 원칙은 아니에요.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의 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건 사람 중심주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적인 요소를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것은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고요. 팀워크 바탕으로 경영 현장에서 성과 직결된 이슈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 방식, 교육 훈련의 제3의 물결, 액션 러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순회법 같은 경우는 다른 직무를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직무를 하는 형식의 교육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인바스켓법은 이제 수행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게끔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경력개발의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승진 경로의 원칙, 자, 경력기회개발의 원칙, 그리고 후계자 양성의 원칙, 그리고 적재적소 이런 것들이 원칙이 있는데, 업적 우선은 아니에요. 네, 이거 너무 아니죠. 네, 업적 우선의 원칙이 경력개발 원칙이면 업적 우선으로 무조건 하게 되면은 경력개발은 업적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력개발의 원칙 적합하지 않은 건 업적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중 개인이 경력개발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위 부분인데요. 자, 요게 경력 목표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경력개발 관리 관련된 이제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력 목표, 경력계획, 경력개발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경력 목표는 개인이 경력개발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위, 이게 경력 목표가 되고요. 경력 계획 같은 경우는 이게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되죠. 경력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력계획 같은 경우는 경력 경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해 가는 과정이 경력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 개발은요, 구성원 개인의 목표와 계획에 맞고 조직의 목표에도 합치될 수 있도록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거 경력 개발입니다. 그래서 경력 개발은 개인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조직에서도 같이 나서서 경력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커스가 되었었죠. 그래서 경력 개발에 대한 용어, 경력 목표는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시기, 경력 계획은 경력 목표가 설정되면 이 목표를 향해 경력 경로를 설정해가는 단계, 그 과정, 경력 개발은 조직과 같이 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개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용어들 구체적으로 포커스되는 용어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9번, 다음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발휘도, 신장도를 공정한 조사와 평가를 거쳐서 일정한 등급, 일정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일정한 등급으로. 직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발휘도를 일정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직무, 등급,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포인트가 되죠. 직능 자격 제도가 이 얘기입니다. 직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등급화한다라는 것, 직능 자격 제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문구를 잘 기억하셔서 직능 자격 제도가 이런 것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무 순환 제도는 직무를 순환해서 하는 거 너무 많이 나왔고, 그 기능 목록 제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나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 그 기능 목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19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20번. 기업에서 경험 있는 관리자가 하급자에게 지도 상담 충고를 통해 공통된 가치관 이렇게 제공합니다. 경력관리 도움을 주는 훈련 방법, 요거 멘토링이죠. 그래서 기업의 경험 있는 관리자가 멘토가 돼서 하급자인 멘티에게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이 멘토링 제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멘토링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중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인데, 이제 경조금 이런 것들, 위문군, 보안장비 구입비 같은 경우는 그 임금으로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경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은혜적인 성격인 거죠. 위문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안장비 구입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서 이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선 식대가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2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이 근로자에 지불해야 할 임금의 구성 내용, 임금의 총액을 개개의 근로자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 그 지불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구성 내용, 그런 것들, 지불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건 임금 체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 이 얘기는 이제 생계비를 최하위로 하고, 그리고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상위로 하고, 노동시장의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중간 임금을 중간선으로 해서 중간선으로 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게 임금 수준이었고요. 임금 교섭 같은 경우는 그 단체 교섭 이럴 때 임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임금 교섭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임금 형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입니다. 임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금액 계산 및 지급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게 임금 형태, 금액 계산, 지급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임금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임금 체계 같은 경우는 임금 체계 같은 경우가 임금의 구성 내용, 그리고 임금의 총액,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하는 건 임금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23번 문제. 다음 중 직무 수행상의 책임도 난이도가 타 직원보다 클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부분입니다. 수행상의 책임도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그 책임, 난이도, 그런 것들, 책무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직책 수당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수 작업 수당은
표준 작업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특수 작업 수당이 나오는 부분. 뭐 특수 근무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경비원이나 수의 같은 경우가 좀 특수한 근무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특수 근무 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뭐 기능 수당은 뭐 말 그대로 특별한 기능이나 면허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기능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직능급의 장점에 대한 설명은인데요. 자, 직능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임금 관리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인데, 자, 직능급은 그 직무급과 이제 연공급의 약간 중간 형태로 해서 이제 직무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능력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금 관리가 용이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용이하지 않고요.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능력에 따라 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건 직무급이에요. 이건 직무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연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자, 개인의 자기개발로 적극 직접적인 성과가 좀, 요게 이제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이 가장 그 장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5번입니다. 다음 중 산재보험의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산재보험은 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지급하는 부분으로 해서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여명세서 같은 거 받아보실 때 보면은,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공제 금액이 있는데, 산재보험은 없어요. 왜냐면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확인하는 과실책임주, 아니에요. 무과실 책임.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어요. 부가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이 이제 틀렸다라는 부분이고요. 평균 임금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으로 해서 이제 보상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산재보험의 특징이 상당히 보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참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6번. 기업 내 종업원의 자격 취득 기준을 정해놓고 자격 취득에 따라 차이를 두는 제도입니다. 자격 취득 기준이죠. 그 자격급이에요. 주관식으로 거의 잘 안 나오는 문제였는데 정말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보통은 자격급보단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거의 처음? 아니 오래간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몇 년치를 풀어봤지만 어떤 뭐 지금 알아두시면 되니까. 네, 자격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27. 종업원을 전인적 인간으로 균형된 삶 이런 거 나오면 홀리스틱이구나. 전인적 인간 나오면 홀리스틱 복리후생 이구나 라고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포인트 되는 용어들 문구들 딱딱 집어서 이제 바로 답 맞추시면 돼요. 28번. 다음 중 단체 협약의 기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단체 협약. 자, 평화적 기능. 네, 근로조건 개선 기능. 인간관계 개선 기능으로서 단체 협약의 기능으로 따지긴 조금 너무 먼 사항입니다. 단체 협약, 단체 협약이라는 게 이제, 근로자의 이제 노동조합과 이제 사용자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이제 단체 협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근로 조건이나 경영 쪽, 그리고 노사관계 평화적 기능에 맞지만, 뭐, 개별적인 인간관계 개선 기능을 단체 협약에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네요. 29번. 자, 다음 중 파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근로 희망자들이 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 참여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공장에 근로 희망자들이 출입을 저지하고서 하는 부분이네요. 저지하고 파업 참여에 협력할 것. 자, 요거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효과적으로 파업이 있고요. 파업은 업을 안 하는 부분인데 그
그 업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호소하는, 협력해라. 와, 우리 이제 으쌰으쌰 하는데 너희들도 협력해라 라고 해서 협력할 거를 호소하는 행위. 요거는 피켓팅입니다. 피켓팅. 그래서 파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 띠두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투쟁 뭐 이런 것들, 투쟁하자, 같이 합시다 이런 것들이 호소하는, 협력하자, 협력해줘 라고 호소하는 행위는 피켓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부수적인, 파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부수적인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켓팅이고요. 보이콧은 불매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산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그 작업장을 이제 점령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생산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좀 그렇고요. 준법투쟁은 법을 너무 잘 지켜요. 다 칼퇴근, 칼출근 막 이런 거, 그리고 다 같이 연차 쓰자 막 이런 것들 준법투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노동쟁의, 근로자 측의 노동쟁의이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약간은 부수적으로 뭔가 더 뭔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부수적인 형태의 행위는 피켓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 자, 부당노동행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체교섭 뭐 정당 이유 없이 거부해요. 그리고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하는 거죠. 그거 단체교섭의 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불이익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가 말 그대로 불이익 대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뭐 집의 개입 및 경비 원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다가 이제 경비 원조를 해주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비 원조를 해주거나 뭐 집에 개입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다 부당노동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보복적 불이익 취급, 요거보다는 이제 이걸 같은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 그게 나온 것 같은데, 환경계약 또는 비활계약, 요거가 보복적 불이익 취급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계약이에요, 환경계약.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게 환경계약, 환견계약. 시간 이상한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부당노동 행위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에서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을 높여 예사실을 복돋기 위해서 노무관리상의 대책, 이게 해당되는 걸로 안정주주의 확보입니다 라는 거고요. 안정주주의 확보라는 거는 근로자가 주주가 되게끔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그렇게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제도는 종업원이 주주가 될 수 있는 종업원 지주제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윤 분배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 참가 중에서도 이제 이윤 부분으로 참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노사협의 제도랑 공동결정 제도는 이제 경영 참가 제도 중에서도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단체 협약의 효력 중에서 동일 지역의 동종 근로자에 대한 단체 협약의 효력을 확대 적용하는 것. 동일 지역의 동종 근로자에 대해 단체 협약의 효력을 확대 적용합니다. 자, 동일 지역, 동종 근로자, 네, 요런 것들을 비로소 우리는 이거를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정말 안 나온,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상당히 높았던 문제여서 많이 틀리셨을 것 같고요.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몇 년째 한 번도 안 나온 그런 문제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참여 아시면 되고요. 포인트 문구는 동일 지역 동종 근로자에게 효력을 확대 적용, 지역적 구속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체 협약의 효력에는 그 외에도 규범적
효력. 발음이 이럴까요? 규범적 효력. 네, 그리고 채무적 효력. 네, 그리고 일반적 구속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걸 골라라 하는 문제였고요. 여기 있는 말들이 좀 어려워서 아마 거의 다음에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역적 구속력은 말 그대로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의 근로자에게 이제 단체 협약이 효력이 확대해 적용되는 부분이고, 자, 일반적 구속력은 지역적 구속력하고는 지역적 구속력하고는 다르게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 구속력과 뭐 일반적 구속력은 약간은 조금 이건 지역 전체에 확대 적용되는 거, 이거는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규범적 효력 같은 경우는 자, 요 규범적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체 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근로자 대우에 관한 그런 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위반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규범적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단체 협약의 내용 가운데서 다시 얘기하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서 정한 부분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무효하겠다라는 게 규범적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그리고 채무적 효력 같은 경우는 이거 채무죠. 채무기 때문에 그 단체 협약이 되면서 그런 채무적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것, 그 단체 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리고 사용자 사이에 그러한 계약 그 사이에서 이러한 단체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뭐 약간 민법상 계약의 법리에 따른 뭐 채권 채무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 이게 채무적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들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뭐 간단히 이 정도로만 정리하세요. 네, 33번입니다.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부당노동행위 일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고요. 자, 요거 앞서 잠깐 나왔는데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을 하거나 이런 것들, 환경계약, 불이익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포인트 문구예요.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어느 조합이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게 환경계약, 비열계약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